이란이 한국 선박만 먼저 빼줬습니다. 2190척이 갇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선박이 통행료를 내고 강제 납포를 당하는 상황에서 한국 선박 7척에만 이란 해군이 직접 호위함을 붙였습니다. 로이드 338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험 적용 불가를 선언했던 영국 런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이 적대국 동맹의 선박을 호위한 이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런던 로이드 본사 전쟁위험위원회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4시 17분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는 속보였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5%가 지나는 그 좁은 바닷길이 막혔어요. 갇힌 선박이 2190척이었습니다. 선원만 3만 8천 명이었어요. 보험 클레임이 동시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드 역사 338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위기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저는 로이드 본사 1층 언더라이팅 룸에서 제 인생을 바꿀 서류 한 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서류가 제가 28년 동안 쌓아온 모든 판단 기준을 무너뜨릴 줄은요. 저는 제임스 콜린스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 로이드 보험 시장에서 28년을 일했어요. 전쟁위험 수석 심사관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했어요. 전쟁이 나면 바다 위의 배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숫자로 매기는 겁니다. 그 숫자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고 보험료에 따라 배가 항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돼요. 제 판단 하나에 수조원어치 화물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아덴만, 흑해, 남중국해, 세계 모든 분쟁 해역의 위험을 분석해왔습니다. 제 판단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어요. 데이터가 말해주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면 틀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저는 로이드 본사 3층 회의실에서 처음 깨달았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로이드 본사는 런던 시티 한복판에 있어요. 라임 스트리트 한 번지. 338년 된 건물이죠. 1층 언더라이팅 룸은 천장이 높고 대리석 기둥이 늘어서 있는 거대한 홀이에요. 수백 명의 보험 중개인과 심사관이 오가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곳입니다. 커피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고 어딘가에서 항상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홀 전체가 소란스러웠어요. 중개인들이 복도에서 뛰어다녔고 전화기를 2대씩 들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전 세계 해운사에서 보험 문의가 폭주하고 있었거든요. 3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위험위원회 긴급 회의였어요. 위원 12명이 타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런던 시티의 유리 빌딩들이 보였어요. 4월 아침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등 뒤가 축축했어요. 위원장 그레이엄 윌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피해 규모 보고부터 듣겠습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갇힌 선박 총 2190척입니다. 유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가스 운반선 포함이에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하루 통과 상한을 12척으로 제한했습니다. 평소 130척이 지나던 곳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통과 조건은 이란군과 사전 협의, 항로 변경, 통행료 즉시 납부예요. 보험 클레임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만 847건이고 예상 총액은 최소 4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적별 분류는 했나요? 리처드 해밀턴이었습니다. 전쟁위험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영국 해군에서 30년을 복무하고 퇴역한 뒤 로이드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해군 시절 중동 함대 사령관까지 올라갔어요. 큰 체구에 은발이 짧게 깎여 있었고 항상 감색 정장의 해군 배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목소리가 굵고 느렸어요. 천천히 말하는데 한마디 한마디에 압력이 실렸습니다. 저는 해밀턴이 불편했어요. 28년을 이 업계에서 일했지만 해밀턴 앞에서는 항상 신입사원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는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국적별로 정리했습니다. 중국 선박이 가장 많고 약 480척이에요.
다음이 일본 270척, 인도 190척 순입니다. 한국은요? 26척입니다. 해밀턴이 코웃음을 쳤어요. 콧등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26척이면 전체의 1%도 안 되는데 왜 한국 건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한국 해운사 세 곳이 로이드에 긴급 전쟁 위험 보험을 요청했거든요. HD 현대해양, 펜오션, 그리고 대한해운이었습니다. 한국 해운사들이 긴급 보험을 요청했습니다. 유조선 7척에 실린 원유만 약 1,400만 배럴이에요. 시가로 따지면 18조 원 규모입니다. 선박 26척 전체 자산 가치는 4조 8천억 원이고요. 해밀턴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콜린스,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갑시다. 한국의 이란 관계가 어떻습니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적대 진영에 속하는 나라예요. 게다가 이란 동결 자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해밀턴이 테이블 위에 손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옆에 있던 서류가 흔들렸어요.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에요. 이란에게는 적대국 분류입니다. 전쟁 위험 등급 최상이에요. 보험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밀턴 말이 맞았거든요. 로이드 전쟁 위험 분류 체계에서 교정국의 동맹국 선박은 최고 위험 등급을 받습니다. 보험료가 기존의 8배에서 15배까지 올라가고 대부분의 경우 보험 인수 자체를 거부해요. 33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쪽에서 직접 사람이 왔습니다. 위원장이 눈썹을 올렸어요. 여기까지요? 런던까지 날아왔어요. 한국해양수산부 소속이라고 합니다. 면담을 요청하고 있어요. 해밀턴이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만날 필요 없어요. 서류로 처리하면 됩니다. 조건을 알려주세요. 보험료 기존 대비 12배, 선박 자체를 담보로 설정, 그리고 한국 정부의 공식 지급 보증서를 요구하세요. 저는 그 조건을 들으면서 속으로 계산했어요. 보험료 12배면 선박 한 척당 하루에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26척이면 하루 총 60억 원이에요. 일주일이면 420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선박 담보 설정까지 하면 사실상 배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소리였어요. 한국 정부 보증서까지 요구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거절이나 마찬가지인 조건이었어요. 해밀턴은 그걸 알고 그런 숫자를 부른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1층으로 내려갔어요. 언더라이팅 룸 한쪽 로비에 한국에서 온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검은 정장에 작은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전화기가 2대였어요. 2대를 번갈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의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잠을 못 잔 사람의 피곤함이었어요. 눈 아래가 어두웠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해밀턴의 조건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사실상 문전박대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에서 오신 분이시죠? 그녀가 일어섰어요. 네,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면담이 가능할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밀턴의 조건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보험료 12배, 선박 담보, 정보보증서.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조건이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배를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맞았으니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지금 페르시아만 안에 갇힌 한국 선원이 173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안전은 보험 등급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접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작은 뒷모습이 로이드 본사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순간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안타깝긴 했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고 이란에게는 적대국 분류이고 전쟁 위험 최상위 등급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모니터를 켰어요. 호르무즈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이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2190척의 위치가 점으로 찍혀 있었어요. 빨간 점은 위험 구역, 노란 점은 대기 구역, 초록 점은 안전 통과된 선박이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은 전부 노란 점이었어요.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제 데스크에 이상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중동 지부에서 보낸 전쟁 위험 주간 보고서였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오는 정기 보고서예요. 이란의 선박 통제 현황을 국적별로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통행료 징수 현황, 강제 납포 건수, 항로 변경 명령 건수가 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숫자를 하나씩 확인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중국 선박 480척 중 312척의 통행료 부과, 27척 강제 납포, 일본 선박 270척 중 189척의 통행료 부과, 14척 강제 납포, 인도 선박 190척 중 143척의 통행료 부과, 8척 강제 납포, 한국 선박 26척 중 통행료 부과 0척, 강제 납포 0척, 항로 변경 명령 0척, 전부 0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봤어요. 데이터 오류인가 싶어서 중동 지부에 확인 메일을 보냈습니다. 20분 뒤 답장이 왔어요. 데이터 정확합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에 아직 어떤 강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이 안 됐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에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이란 제재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이란이 가장 먼저 때려야 할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영이란이요. 저는 해밀턴 사무실로 갔습니다.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해밀턴이 잠깐 봤습니다. 5초도 안 걸렸어요. 아직 손을 안 댄 거지. 곧 때릴 겁니다. 26척짜리 소국 선박을 이란이 신경이나 쓰겠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겁니다. 그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툭 밀어놓았어요. 다른 나라부터 처리하세요, 콜린스. 한국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런던의 4월 하늘이 회색이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고 택시들이 라임 스트리트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빨간 2층 버스가 멈춰섰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해밀턴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란이 아직 한국까지 손이 안 간 것뿐이겠지. 곧 통행료를 부과하고 강제 납포를 시작하겠지. 26척이면 금방 처리할 테니까요.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와서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의 노란 점들이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도망가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 노란 점들을 보면서 저는 아주 작은 불편함 같은 걸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데이터에 맞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28년 경력이 만든 감각이었습니다. 숫자가 말이 안 될 때 느끼는 그 미세한 불쾌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무시했습니다. 해밀턴이 말한 대로 한국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중동 지부에서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 표지에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UAE 전투 피해 보고서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별 실전 성과 분석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를 보는 순간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그 숫자가 제 28년 경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UAE 전투 피해 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방공 시스템별 실전 요격성과 비교표였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을 때 각 방공 시스템이 얼마나 막아냈는지를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로이드 전쟁보험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데이터예요.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 배치구역 알다프라 공군기지 1대, 이란 드론 및 미사일 피격수 218발, 요격 성공 147발, 요격률 67%. 그 아래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 천궁 시스템, 배치구역 알막툼 산업단지 1대, 이란 드론 피격수 174발, 요격 성공 167발, 요격률 96%.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96%였습니다. 174발이 날아왔는데 167발을 잡았다는 뜻이었어요.
배드민턴 셔틀콕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폭발물이 달린 드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10개 중 9개 반을 잡아냈다는 겁니다. 패트리어트가 67%였어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방공 시스템이 67%였는데 한국 시스템이 96%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가 잔 벽에 부딪혀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보험 심사관에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배치 구역에서는 33%의 드론이 뚫고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71발이 방어선을 뚫었습니다. 그 구역에 있던 시설물, 장비, 인원이 피해를 입었어요. 보험 클레임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천궁 배치 구역은 7발만 뚫렸어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험 클레임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런던 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비스듬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택시들이 줄지어 지나갔어요. 솔직히 이 숫자가 바로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한국 방공 시스템이 미국보다 낫다고요? 저는 28년 동안 미국 군사 장비를 세계 최고로 분류해왔습니다. 로이드 전쟁위험 분류 체계에서 미국제 방공 시스템이 배치된 구역은 항상 위험도가 한 단계 낮았어요. 그게 업계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67% 대 96%. 이건 오차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해밀턴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보고서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해밀턴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통화를 끝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뭡니까? UAE 전투 피해 보고서입니다. 방공 시스템별 요격률 데이터가 나왔어요. 해밀턴이 보고서를 받아서 훑어봤습니다. 패트리어트 67% 부분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그 아래 천궁 96%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5초 정도 봤습니다. 그러고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단일 전투 데이터로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건 위험합니다. 조건이 달랐을 수 있어요. 이란 드론이 구형이었을 수도 있고 천궁 운용 환경이 유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해밀턴 부위원장님, 패트리어트 배치 구역의 보험 클레임이 47건입니다. 천궁 배치 구역은 3건이에요. 그가 저를 봤어요. 회색 눈동자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요? 보험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제 방공 시스템의 보호 효과가 우리 예상보다 높다면 해당 구역 선박의 위험 등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해밀턴이 의자에서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콜린스, 정신 차리세요. 한국 무기는 가격 경쟁력으로 파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제의 절반 가격에 팔아치우는 거예요. 성능이 좋아서 팔리는 게 아니라 싸니까 팔리는 겁니다. 전투 한 번의 데이터를 가지고 338년 된 분류, 체계를 흔들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가 손으로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업무 보세요. 중국 선박 480척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26척은 나중에 처리하면 됩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렸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생각이 복잡할 때 나오는 동작이었습니다. 해밀턴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단일 전투 데이터로 결론을 내리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96%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런던 교외의 가로수들이 4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BBC 뉴스에서 호르무즈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로이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이력을 검색했어요. 솔직히 한국 방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영국에서 한국 무기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올라왔어요. 천궁 미사일 시스템, UAE 수출, K9 자주포, 폴란드 648문 수출, FA-50 경전투기, 필리핀, 말레이시아 수출, KF-21 전투기, 개발 완료 및 양산 준비. 저는 수출 금액을 봤어요. 한국 방산 수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 있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참고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다른 거였어요.
이란이 왜 한국 선박에 손을 대지 않는가? 천궁이 이란 드론을 막았으니까 보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더 적대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오슬로에서 온 전화였어요. 에릭 한센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 해운 분석 회사 프레이트웨이브의 수석 분석가예요. 로이드와 20년 넘게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기도 했어요. 에릭이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제임스, UAE 보고서 봤어? 방금 어제 봤어. 96%라는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에릭이 잠깐 침묵했어요. 오슬로 사무실 뒤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숫자도 대단하지만 내가 더 놀란 건 다른 거야. 뭔데? 그 포대에서 미군이 철수했어. 저는 전화기를 살짝 눌러 잡았어요. 뭐라고? 이란 공습이 시작되고 미군이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UAE 방공포대에서 인원을 뺐어. 패트리어트 운용 인력도 일부 빠졌고 미군이 직접 운용하지 않는 포대에서는 완전 철수했어. 그러면 천궁포대는? 에릭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남았어. 4명이야. 저는 의자에서 등이 떨어졌습니다. 등받이에 기대고 있다가 몸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전쟁 중에 남았다고? 미군이 다 빠진 자리에서 한국 기술자 4명이 발사 통제 시스템 앞에 앉아 있었어. 이란 드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지 밖에서 폭발 소리가 나는데 그 자리를 지켰어.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 있었어요. 창문 밖 언던 하늘이 흐렸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에릭, 그 4명이 174발을 막은 거야? 167발을 잡았지. 96%야.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까지 96%는 그냥 숫자였어요. 시스템 성능을 나타내는 통계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숫자 뒤에 사람이 4명 있었습니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서 폭발 소리를 들으면서 스크린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 4명이요. 에릭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란이 그걸 알고 있어. 뭐라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격 후 피해 분석을 했을 거야. 자기들이 쏜 드론이 어디서 막혔는지 이란이 모르겠어. 패트리어트 구역은 뚫렸는데 다른 구역에서 96%가 막혔어. 미군이 없는 포대에서 막혔어. 이란이 조사를 안 했을 리 없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였어요. 자기들이 총력으로 쏜 드론을 미국 시스템은 67% 막았고 한국 시스템은 96% 막았어요. 그런데 미국 포대에서는 미군이 운용하고 있었고 한국 포대에서는 미군이 다 빠지고 한국 기술자 4명만 남아서 막았습니다. 에릭이 덧붙였어요. 제임스, 나는 이란 문화를 잘 몰라. 하지만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전장에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알아. 수천 년 전사 문화의 나라야. 적이 도망가면 경멸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 경외해. 이란의 눈에 한국인 4명이 어떻게 보였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28년 동안 숫자로 위험을 계산해왔습니다. 선박 톤수, 화물 가치, 항로 위험도, 교전 확률, 전부 숫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에릭이 말하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도망가지 않은 사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모니터를 봤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의 노란 점들이 여전히 페르시아만 안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노란 점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어요. 저는 해밀턴에게 다시 갔습니다. 에릭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했어요. 미군 철수 후 한국 기술자 잔류. 이란이 이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 해밀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콜린스, 당신 한국 로비라도 받았어요? 저는 멈칫했어요. 목 뒤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기술자 4명이 남아 있었다는 게 사실이면 그건 무모한 거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명령 체계가 엉망이었다는 뜻이야. 철수 명령이 제대로 하달되지 않았거나 한국군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해밀턴이 일어섰어요. 키가 저보다 한 뼘은 컸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보험 심사관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판단해요.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고 이란에게 적대국 분류이고 전쟁 위험 최상위 등급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기술자가 남았든 말았든 등급이 바뀔 이유가 없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잠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해밀턴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분노였어요. 일주일 전까지 저도 해밀턴과 똑같이 생각했었거든요. 한국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26척짜리 소국 선박은 나중에 처리하면 된다고. 그날 오후 런던 로이드 1층 로비에서 우연히 일본 측 보험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미쓰이 해운 런던 사무소에서 나온 타나카라는 사람이었어요.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가 약간 풀려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콜린스 씨, 일본 선박건으로 상의할 게 있습니다. 저는 1층 구석 소파 쪽으로 안내했어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았습니다. 종이컵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타나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본 선박 2척이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46시간이 걸렸어요. 이란군과 사전 협의하고 항로를 변경하고 통행료를 지불하고 중간에 2차례 검문을 받았습니다. 추가 비용만 척당 47억 원이에요. 저는 끄덕였어요. 일본 측 상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나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콜린스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한국 선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멈췄어요. 어떤 의미로 물으시는 겁니까? 타나카가 종이컵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 선박의 이란이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았고 항로 변경 명령도 없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타나카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무릎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은 저희와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다른 위치라는 건 단순히 외교적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타나카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인정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타나카가 돌아간 뒤 저는 1층 로비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로이드 본사 1층은 높은 천장 아래로 항상 웅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중개인들의 구두 소리, 전화벨, 키보드 치는 소리가 하나의 소음으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저는 타나카의 말을 곱씹었어요. 한국은 다른 위치에 있다. 일본이 46시간 걸려 2척을 빼냈는데 한국은 26척이 그냥 거기 앉아 있어요. 이란이 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위원 한 명을 만났어요. 마크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위험위원회에서 가장 젊은 위원이었어요. 40 초반이었고 옥스퍼드 출신의 데이터 분석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밀턴과 자주 충돌했어요. 콜린스, UAE 보고서 봤어요? 봤습니다. 96%라는 숫자,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단일 전투 데이터라 결론 내리기는 이르지만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에드워즈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밀턴 부위원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조건이 유리했을 거라고 했어요. 에드워즈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은 아니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해밀턴은 미국 해군 출신이야. 미국제 무기가 최고라는 전제를 부정하면 자기 30년이 부정되는 거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에드워즈가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해요, 콜린스. 해밀턴도 결국은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새로운 메일이 와 있었어요. 에릭 한센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이 짧았어요. 이것 좀 봐.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란 측 소식통이 파키스탄 중재팀을 통해 흘린 정보였어요. 에릭의 노르웨이 네트워크로 입수한 자료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이란이 이슬라마바드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배치한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공격을 96% 차단한 사실을 이란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란 협상단이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이 협상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나라다. 저는 그 문장을 모니터 위에서 다시 읽었습니다. 당사자가 될 자격. 협상장 밖에 있는 나라를 이란이 먼저 불렀어요. 적대국의 동맹국인 나라를요. 자기들의 드론을 96% 격추시킨 나라를요. 보통 그러면 보복하지 않습니까? 적대감이 커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를 막은 나라니까 더 미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란은 반대로 갔어요. 경회로 갔습니다. 에릭이 전화로 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페르시아 문화에서 전장을 지킨 자에 대한 경회. 적이 도망가면 경멸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 경회한다. 미군은 떠났어요. 한국 기술자 4명은 남았습니다. 이란은 그 차이를 봤어요. 저는 즉시 해밀턴에게 갔습니다. 이번에는 메일이 아니라 직접 보고서를 프린트해서 들고 갔어요.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해밀턴이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저를 보고 손으로 기다리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3분쯤 기다렸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또 한국 건입니까? 이란 협상단이 한국을 거론했다는 정보입니다. 해밀턴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5초가 아니었어요. 30초 정도 읽었습니다. 중간에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기도 했어요. 읽기를 끝내고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미확인 정보입니다. 파키스탄 중재팀을 통해 흘러나온 것이니 신뢰도가 낮아요. 에릭 한센이 검증한 겁니다. 에릭의 소스를 의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밀턴이 잠깐 멈췄어요. 에릭 한센의 신뢰도는 업계에서 최고였거든요. 노르웨이 프레이트 웨이브의 분석은 로이드도 참고할 정도였습니다. 에릭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란의 의도를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란이 한국을 거론한 건 전략적 계산일 수 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카드로 쓰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이 한국 선박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한국에 비공식 통로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있어요. 만약 그게 현실이 되면 우리의 위험 등급 분류가 틀렸다는 뜻입니다. 해밀턴의 표정이 굳었어요. 눈 주위 근육이 경직되는 게 보였습니다. 콜린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낮지만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28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로이드의 전쟁 위험 분류 체계는 338년간 쌓인 데이터와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한 번의 전투 데이터와 미확인 정보로 그 체계를 흔드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한국 선박 전쟁 위험 등급 변경은 없습니다. 이건에 대해 더 이상 보고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카펫이 깔려 있었고 제 구두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분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숫자가 말하고 있는데 해밀턴은 보지 않으려 했어요. 아니,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 해군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에게 한국 무기가 미국보다 낫다는 데이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모니터를 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에릭이 다시 보낸 거였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추가 정보, 한국 기술자 관련. 열어봤어요. UAE 포대에서 근무했던 한국 기술자 4명 중 1명이 현재 페르시아만 안에 있다. 포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려다가 해협이 봉쇄돼서 선박에 갇혔다.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에 타고 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이 굳었어요. 174발을 막아낸 사람이 지금 그 바다에 있었습니다. 귀국하지 못하고 좁은 해협 안쪽 배 위에 갇혀 있었어요. 창문 밖 언던 하늘에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주황빛이 유리 빌딩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멀리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그 강이 북해로 흘러가고 북해가 대서양으로 이어지고 그 바다가 인도양을 거쳐 페르시아만까지 닿을 거예요. 그 먼 바다 어딘가에 한국 기술자가 배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서 174발을 막아낸 사람이요.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이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밀턴이 막더라도 이 건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위원장 윌슨에게 직접 보고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해밀턴을 건너뛰는 거였어요. 28년 경력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해밀턴을 적으로 돌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이 지금도 그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서의 한국 선박 전쟁 위험 등급 재분류 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은 3가지였어요. 첫째, 이란이 한국 선박에 어떤 강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통행료 연건, 강제 납포 연건,
항로 변경 명령 연건. 둘째, 천궁 방공 시스템의 실전 성과. 패트리어트 67% 대비 96% 요격률. 이에 따른 보험 클레임 차이. 셋째, 이란이 한국의 비공식 통로를 열어줄 가능성. 이란 협상단이 한국을 당사자로 거론한 정보. 보고서를 쓰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28년 동안 상사의 지시를 거스른 적이 없었거든요. 해밀턴이 더 이상 보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원장에게 직접 올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모니터 한쪽에 호르무즈 실시간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의 노란 점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그 중 한 척에 174발을 막아낸 기술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건 밤 11시였어요.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런던 시티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보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프린트 버튼을 눌렀어요. 프린터가 작동하면서 따뜻한 종이가 나왔습니다. 12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내일 아침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해밀턴이 알면 저를 위원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28년 경력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었어요. 338년 된 로이드의 분류 체계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로이드 본사 3층 위원장 사무실 앞에 도착한 건 8시 15분이었어요. 위원장 윌슨은 항상 8시에 출근했습니다. 비서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10분 뒤 사무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윌슨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은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콜린스, 무슨 일이죠?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한국 선박 전쟁 위험 등급 재분류 검토 보고서입니다. 윌슨이 안경을 올려 쓰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고 두 번째, 세 번째, 중간에 멈춰서 96%라는 숫자를 한참 봤어요. 해밀턴 부위원장은 이 보고서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독립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윌슨이 안경을 벗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쓰셨습니다.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제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긴급위원회라는 건 위원 12명, 전원이 모인다는 뜻이었습니다. 해밀턴도 당연히 거기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콜린스. 위원장이 저를 불렀어요. 이 보고서 내용이 맞다면 해밀턴은 물론이고 로이드 전체가 흔들립니다. 각오하세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까지 7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 7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7시간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후 2시 50분. 3층 회의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의자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위원들이 이미 모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타원형 테이블에 위원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윌슨 위원장이 상석에 있었고 해밀턴이 그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해밀턴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긴급 소집을 건 이유를요. 그리고 제가 그 배우라는 것도요. 앉으세요, 콜린스. 위원장이 말했어요.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해밀턴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였어요. 콜린스 수석 심사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겠습니다. 콜린스, 직접 설명하세요. 저는 일어섰어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12페이지의 데이터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란의 국적별 선박 통제 현황, 한국만 전 항목 연건, 천궁 96%대 패트리어트 67%, 보험 클레임 차이, 이란 협상단의 한국 당사자 발언. 발표를 끝내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위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해밀턴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위원장님, 콜린스 수석 심사관의 보고서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일어섰어요. 첫째, 단일 전투 데이터로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란 협상단 발언은 미확인 정보입니다. 셋째, 338년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동맹국 분류 기준을 미확인 정보 하나로 바꾸는 건 전례가 없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밀턴 말이 논리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부위원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에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밀턴이 잠깐 멈췄어요. 봉쇄 시작 이후 현재까지입니다. 40일 이상이에요. 40일 동안 2190척 중 한국 26척에만 연건입니다. 이걸 우연이나 순서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에드워즈 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데이터만 놓고 보면 콜린스 수석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40일간 전 항목영이라는 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요. 해밀턴이 에드워즈를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원 12명 중 최소 2~3명은 제 보고서에 관심을 보였어요. 에드워즈가 확실히 제 편이었고 위원장도 중립적이지만 데이터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밀턴이 회의실을 나가면서 제 옆을 지나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어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콜린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런던 시티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유리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하긴 했습니다. 해밀턴은 로이드에서 막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를 적으로 돌린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의 노란 점들이 여전히 페르시아만 안에 있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척의 위치가 살짝 움직인 것 같았어요. 해협 입구 쪽으로 아주 조금. 화면 오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움직임을 한참 봤어요.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에릭 한센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제임스, 지금 뉴스 봐. 지금 당장.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TV를 켰습니다. BBC 긴급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아래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막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BBC 화면 아래 자막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 7척, 이란 해군 호위 아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포함. 저는 거실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서 그 자막을 3번 읽었어요. 아내가 뒤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란 해군 호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란이 직접 안내했어요. 2190척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한국 배가 먼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에는 통행료를 걷고 강제 납포를 하고 항로 변경을 명령하면서 한국 선박에는 호위함을 붙여줬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에릭이 아직 전화 너머에 있었어요. 에릭, 이게 사실이야? 지금 프레이트 웨이브 추적 시스템으로 확인 중이야. 한국 선박 7척이 오늘 새벽 3시에 해협 진입했어. 이란 초계함 2척이 양옆에서 호위했고 이란 해군이 안전 항로를 직접 안내했어. 통과 소요 시간 8시간이야. 8시간이요. 일본이 2척 빼는데 46시간 걸렸는데 한국은 7척을 8시간 만에 빼냈습니다. 이란 해군이 직접 길을 열어줬으니까요. 에릭이 말을 이었어요. 제임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뭔데? 7척 중에 별표 찍힌 선박이 포함됐어. 저는 숨을 멈췄어요. 별표 찍힌 선박. 그 포대 기술자가 타고 있던 배였습니다. 174발을 막아낸 사람. 미군이 떠난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 귀국하려다가 해협이 막혀서 갇혔던 사람. 그 사람이 나왔어요. 이란 해군 호위를 받으면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BBC 앵커가 전문가와 토론하고 있었어요. 전문가가 이례적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조치, 이례적인 대우, 이례적인 선례. 맞았어요. 이례적이었습니다. 로이드 338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교전 중인 나라가 적대 진영 동맹국의 선박을 해군 호위로 보내주는 일은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아직 붐비지 않았어요. 뱅크역에서 내려 라임 스트리트까지 걸었습니다. 4월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빗방울이 간간히 떨어지고 있었고 보도 위에 낙엽이 젖어 있었습니다. 로이드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해밀턴의 차가 이미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도 일찍 온 거였습니다. BBC 뉴스를 본 게 분명했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사무실 앞에 해밀턴이 서 있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무표정이었는데 그 무표정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위원장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두 사람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윌슨 위원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TV가 켜져 있었고 BBC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 통과 관련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둘 다 앉으세요. 저와 해밀턴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위원장이 TV를 껐어요. 상황은 아셨죠? 긴급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오전 10시. 해밀턴이 입을 열었어요. 위원장님, 한국 선박 통과는 이란의 전략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으로 분류 체계를 변경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윌슨이 안경 너머로 해밀턴을 봤어요. 해밀턴, 이란 해군이 적대국 동맹의 선박을 호위한 건 어떤 카드로 해석하는 겁니까? 해밀턴이 잠깐 멈췄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서 338년 된 성벽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전 10시, 3층 회의실, 위원 12명이 전원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이전 회의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전에는 해밀턴의 말에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콜린스, 최신 상황을 보고하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오늘 새벽 한국 선박 7척이 이란 해군 호위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소요 시간 8시간이에요. 일본 선박 2척이 46시간 걸린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란이 직접 안전 항로를 안내했고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이란 측은 한국 선박 나머지 19척에 대해서도 순차적 통과를 비공식으로 보장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들이쉬었어요. 통과한 7척 중 한 척에 UAE 방공포대 근무 기술자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드론 174발을 96% 요격한 그 포대에서 근무했던 한국 기술자예요. 미군이 철수한 뒤에도 자리를 지킨 4명 중 1명이었습니다. 포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려다 해협 봉쇄로 선박에 갇혀 있었어요. 멈췄습니다. 이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국 드론을 96% 격추시킨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란 해군은 그 배를 호위해서 내보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누군가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드워즈 위원이 먼저 말했어요. 콜린스, 지금 말하는 건 이란이 자국 공격을 막은 사람이 탄 배를 직접 호위해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란 문화에서 전장을 지킨 자에 대한 경외가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했을 때 한국 기술자들은 남았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그 보고서가 올라갔을 겁니다. 한국은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페르시아 수천 년 전사 문화에서 그건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밀턴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포개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아 있었어요. 입술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어요. 해밀턴, 의견 있습니까? 침묵이었어요.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어요. 회의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록또록 들렸습니다. 해밀턴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고 단단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기술자가 아직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끄덕였어요. 포대에서 174발을 맞고 귀국하려다 해협이 막혀서 배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일 넘게요. 해밀턴이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테이블 위에 두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해밀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영국 해군에서 30년을 복무한 사람이에요. 전장에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해밀턴이 고개를 들었어요. 위원장을 봤습니다. 위원장님. 네. 콜린스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쉬었어요. 에드워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저를 봤어요. 해밀턴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338년간 전쟁 위험 분류 체계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건 체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가 저를 봤어요. 콜린스, 한국 해운사에 연락하세요.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해밀턴이 한국 해운사에 직접 전화하겠다는 건 사과의 의미였습니다. 보험료 12배, 선박 담보, 정보보증서, 그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했던 사람이 직접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선박 전쟁 위험 등급 재분류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0표, 만장일치였어요. 해밀턴도 찬성에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위원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런던 시티의 정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유리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아침에 내리던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콜린스. 네. 28년 동안 당신이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원칙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포기하지 않아서예요. 그러고는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타원형 테이블 위에 아까 발표했던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2페이지짜리 보고서. 제가 밤 11시까지 사무실에서 혼자 쓴 보고서였어요. 그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적어놓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로이드의 전쟁 위험 분류 체계는 선박의 국적과 동맹 관계를 기준으로 위험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사태에서 한국 선박의 실제 위험은 이 체계가 예측한 것과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무기의 성능이 신뢰를 만들었고 사람이 그 신뢰를 증명했으며 그 신뢰가 보험보다 먼저 작동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28년 동안 숫자로 위험을 계산해왔습니다. 선박 톤수, 화물 가치, 항로 위험도, 교전 확률, 전부 숫자였어요. 스프레드시트에 넣으면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명확했어요.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천궁이 96%를 막아낸 건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떠난 자리에서 4명이 남은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란이 그들을 경외한 건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가 2190척 중 한국을 먼저 내보낸 건 어떤 보험 모델에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저는 창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런던 시티가 내려다 보였어요. 템스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 강이 바다로 흘러가고 그 바다 어딘가에 한국 선박들이 지금 인도양을 지나고 있을 거예요. 거제도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용접하고 도장하고 시운전한 배들이에요. 그 배들 위에서 한국 선원들이 40일을 버텼습니다. 도망가지 않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가고 뜨거운 불꽃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월급을 받아 아이를 키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구로공단 재봉틀 앞에서 중동 사막 52도 볕 아래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손이 만든 기술이 사막에서 증명됐습니다. 그 기술을 지킨 사람이 전장에서 남았습니다. 그 기록이 적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보험보다 먼저, 외교보다 먼저, 협상보다 먼저, 신뢰가 움직였습니다. 로이드 338년 역사에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보험,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할 칸도 없어요.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해밀턴이 제 자리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 메모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해운사 담당자 연결해 주세요. 내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런던까지 왔던 그 한국 여성분 연락처도 부탁합니다.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밀턴.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해밀턴의 필체는 군인 출신답게 단정했습니다. 각이 져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줄,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장의 끝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던 건지, 멈칫했던 건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흐트러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창문 밖 런던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로이드 본사 유리벽에 반사되어 라임 스트리트 전체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28년 동안 숫자로 세상을 읽어왔습니다. 위험을 계산하고 확률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매겨왔어요.
그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제 시스템 바깥에 있었어요. 보험은 위험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사람의 가치를 스프레드시트에 넣을 수는 없었어요. 적이 보낸 경외를 보험료로 환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무기로, 사람으로, 신뢰로. 로이드 338년 역사에 새로운 한 줄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을 쓴 건 거제도 도크에서 배를 만들었던 손이었고, 구로공단에서 새벽 4시에 재봉틀을 밟았던 발이었고, 중동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았던 손마디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저력이었어요. 지금까지 영국 로이드 본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